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잘한 것은 한 80%고 20%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 한글 전용. 한글 전용. 이 동아시아에서 한글, 한자 부정은 항상 좌익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자가 지배층의 문자다. 배우기도 어렵다. 문맹률이 높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간자화가 진행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한글 전용으로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이 한글 전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 두 분은 무슨 좌익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글 전용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한자가 너무 어렵다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쉬우니까 한글을 우선 익혀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애민 사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정. 그래서 근데 그 두 분들은 다 글 쓰면 뭐 한자를 거의 다 한자와 한글을 다 써. 박정희 대통령 일기에도 다 한자 한글 혼용이고 뭐 유비무환 같은 게 거의 한글로 쓰면 유비무환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한글로 한자로 썼잖아요. 그분이 한 게 휘요, 이승만 휘요 다 한자입니다. 자신들은 한자를 쓰면서 국민들은 한자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여러분 이거 실감하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이상하다. 이거 암호가 돼버렸다. 아니면 소리다. 제가 주말에 경상북도 봉화로 가면서 도로 표지판을 읽으니까 전부 암호예요. 월전 터널, 월천 뭐뭐, 지명이 봉화, 영주, 단양, 제천, 지명이 다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뜻이 없습니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제천이라고 읽을 수는 있어요. 봉화라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뜻이 없어요. 뜻이 없으면 그게 말이 아닙니다. 뜻이 빠진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 우미가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미가, 강남에 우미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단어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우미가라면은 의미가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전해지지 않으면 암호입니다. 그죠? 아 하는 게 그게 언어가 아니잖아요.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 우미가. 근데 여러분 우미가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짐작은 갑니까? 우미가가 무슨 뜻일까요? 소고기인지? 소고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소고기 우자에다가 만미자, 집가자 일 수도 있고 뛰어날 때 할 때 우수하다 할 때 우자에 만미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암호라 이겁니다. 암호. 말 하나가 여러 가지로 그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70%가 한자어니까 반드시 한자로 써야 됩니다. 한자로.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전해져요. 여러분 상온하면은 돌아가시면은 자녀들한테 상온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상당수는 높은 온도 아니냐, 뜨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할 겁니다. 상온. 상온은 뭡니까? 일상상자의 온도 할 때 그 온자 아닙니까? 바로 보통의 대기속의 보통의 온도를 상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제품을 상온에 보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그러면 가스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도처에 벌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워낙 큰 문제입니다. 언어가 망가지면 정확하지 않은 언어를 쓰면 사람은 정확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행동이 선동에 넘어가고 선동적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말이 어긋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 말을 거꾸로 하고 말을 혼란스럽게 하면 그걸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단계의 제1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망가지면 사고가 망가지고 행동이 망가집니다. 한국어가 망가졌습니다. 70%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암호가 됐습니다. 소리가 됐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첫째,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한글 전용으로 써지는 책, 논문, 도로 표지판, 문화재의 설명서 다 읽어도 정확한 의미가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한글 전용으로 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이공계 논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을 수 있는지. 완벽한 암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정확한 정보가 쌓이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가 교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급 기술, 고급 학문, 고급 예술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모든 고급 학문과 고도의 예술 문화는 정확한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언어에서. 정확한 언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과학, 기술, 예술이 쓸 자리를 잃습니다. 한글 전용해도 만화 정도는 아마 읽을 수 있죠. 만화 읽고 영화 보는 데는 막 대충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 계약서를 읽는다든지 처방 어떤 약품 설명서를 읽는다든지 또는 논문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화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인터넷에 하면은 한자가 굉장히 한글이 편리해요. 그러나 메시지 주고받는 이 정도의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인류 문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한글 전용이 계속되면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빼고 노벨 문학상을 포함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명문고를 없앤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든지 엘리트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고등학교, 그 감수성이 높은 시절. 명문고등학교를 없앴다는 것은 국가 엘리트의 산실을 없앤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워낙 여기 존경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또 마이크 잡는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자기의 이념을 이어갈 정치 세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세대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박정희의 진정한 제자라는 표현은 너무 이거 봉건적이고 정신의 이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는 정치 세력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이분이 관심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결국 실패함으로써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정희 동상까지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세력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세력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박정희는 항상 짓밟힌 존재가 됐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한다는 게 마치 눈치 보이는 일이 되고 어느 자리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치 소수 의견인 것처럼 된 그런 분위기. 그것은 상당 부분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이죠. 왜 자신의 이념을 지켜갈 이론으로, 철학으로, 신념으로 무장된 정치 집단을 만들지 못했느냐. 유신 시절에 유정회란 지명해서 그 국회 의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기에는 그런 무장 집단을 만들어서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여러 일을 하는데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게. 그리고 이분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적 주체성을 심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첫째, 한국 사람들 머리에 들어간 민주주의를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그것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발전의 한 방편이다. 그러나 최선의 방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절대 가치로 삼아가서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나라가 망한다. 민주주의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한국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거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 있었습니까? 박정희 말고 있었어요? 정치인 중에서? 아무도 없었죠. 민주주의는 절대 가치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한국적으로 해가지고 바꾸려는 사람 그거 다 독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또한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생각나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당당하게 민주주의는 한국적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 그게 유신의 이념이죠. 이게 박정희 정신의 가장 중요한 주체성입니다. 북한의 주체는 가짜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민족 주체성은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주체성이죠. 자주성이죠. 아니 민주주의가 뭔데 그게 하나님인가? 한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게 뭔데 민주주의를 어디 그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은 금방 납득해합니다. 맞다. 여기서 아까 민족이라는 이름을 번역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민주주의란 말을 누가 만든 말이죠? 일본 사람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디모크라시를 번역할 때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원어에 충실하려면 민주제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해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의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주의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외골수로 하나를 막 집중적으로 밀어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주의를 좋아해요. 주의, 신념, 이래 되는 거니까. 민주주의라고 딱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정서에 깊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신성불가침이다. 이 번역 잘못됐어요. 민주제도라고 했으면
제도는 신성불가침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고칩니다. 민주제도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민족과 민주란 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또 다른 설명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아니, 민주제도입니다. 민주제도. 그럼 최선의 제도입니다. 현재로는 민주제도. 그러나 박정희는 민주주의는 한국 현실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작으로는 그리스를 치지만 그리스는 막 중간에 민주주의가 이어가지 않았지만 연속되는 민주주의로서는 가장 오래된 민주제도를 가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를 누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800년 걸렸습니다. 800년. 한국은 몇 년 걸렸죠? 지금 이 민주주의를 누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죠. 70년과 800년의 차이입니다. 800년,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을 아무나 잡아놓을 수 없다.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두 번째, 세금을 귀족들한테 매기려면은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발전합니다. 국회와 인권이 1215년에 출발했는데 그러면은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가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장 영국이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그 뒤에도 수많은 전쟁, 암살, 처단, 쿠데타, 내전 이런 게 일어나고 드디어 청교도 혁명으로 크롬웰이 주도한 청교도 혁명으로 17세기에 찰스 왕의 목을 치고 거기서 왕정이 끊겼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왕정이 한 10년 끊겼어요. 그 다음에 공화국이 들었어요.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에 의한 공화국이 10년 있다가 크롬웰이 죽고 나서 아들이 좀 희미하니까 다시 왕정 복구가 됐습니다. 찰스 2세. 찰스 2세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부관 참시 아닙니까? 크롬웰의 무덤을 파가지고 해골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을 쳐가지고 목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목을 창 끝에 꽂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앞에 20년 동안 세워놨습니다. 20년 동안. 그러고 그때 요새 유명한 블랙리스트란 말이 그때 나온 말 아닌가 아십니까? 찰스 2세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사형 선고하고 처형하는데 관계했던 귀족들, 판사들 명단을 딱 그게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또 반은 도망가고 반은 죽고 그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크롬웰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부관 참시당한 다음에 그 해골이 그때 여러 사람 손으로 전전하다가 안장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출신 트리니티 칼리지란데 비로소 안장을 한 게 1960년입니다. 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이게 영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피 흘리지 않고 이 정권을 바꾸는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1688년 명예혁명이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유명한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은 결코 명예롭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특히 개신교도들이 네덜란드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천주교 세력을 누르고 자기들이 추앙하는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앞으로
주권은 왕이 아니라 의회다. 영국은 국민이 아니라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정하자. 이 잡아 죽이는 거 이제 400몇 년 동안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688년부터 영국에서 세계에서 처음이죠. 전쟁을 통하지 않고 권력을 주고받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선거. 그렇다면 뭐 선거를 1688년부터 막 영국 국민 전부 다가 선거에 참여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귀족. 나중에 요게 조금 확대돼가지고 지주들.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로 가는 거죠. 영국에서 여자가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800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여성 참정권을 갖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얼마나 민주주의가 늦었습니까? 우리는 1948년 5월 선거 때부터 남녀 다 구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투표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면서 누구의 피냐?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난 나무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아직도 피를 덜 마셨습니다. 앞으로 더 마실 겁니다. 앞으로. 바라건대는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 좋겠어요. 애국자의 피는 너무 많이 흘렸어. 6.25 때, 독립운동 시절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가진 이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란 나무를 지켜내려면은 피를 더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자유냐 죽음이냐가 그게 구호가 아니다. 그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자유를 말살하려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걸 구경만 할 거냐? 구경만 할 거냐? 행동할 거냐? 하는 기로에, 벼랑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안 사람들이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러나 이승만과 박정희 차이는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연설에서, 건국선포연설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더디기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확신하면서 민주주의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실증한 게 6.25 때 아닙니까?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국회 열어놓으면은 이승만 정부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어요. 6.25 때 언론 보면요, 얼마나 정부와 국군을 욕을 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했습니다. 1952년 선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규모의 선거입니다. 지방자치선거, 아마 읍면전까지 선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 중인데. 더구나 민주주의를 하고 나서 몇 년입니까? 52년이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5년입니다. 5년. 이 정도 했으면은 이승만은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각오를 하고라도 지켜간 한국의 링컨이죠. 아니, 링컨과 조지 워싱턴을 합쳐놓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링컨, 조지 워싱턴을 1950년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셨다고 하면은 이승만보다 훨씬 더 독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한계를 알았습니다. 이 민주주의, 이승만식으로 민주주의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 급한 것은 부국강병하는 것이다.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를 했습니다. 선거도 하고 국회도 하고 언론 자유도 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약이 필요하다. 국가,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권력을 집중해야 되고 권력 행사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이 중구난방하는 거 이거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부 같은 기관이 있어야 된다. 정보부가 권력의 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3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계엄령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최소한이죠. 최소한이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한 문장의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최단 시간입니다. 최단 시간에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성과를 거둬버립니다. 최단 시간에 최악의, 이 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 박정희입니다. 그 말, 최자 붙은 말 4개만 기억하십시오. 최악, 최단, 최소, 최대. 4최 대통령입니다. 4최 대통령. 이걸 숫자로 기억하면 좋죠. 박정희 생애는 뭐냐? 이 사람 4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가 교사였습니다. 교사였죠. 그 다음 뭐죠? 교사다면 이 사람 직업이 군인이었죠. 그 다음 혁명을 했습니다. 혁명. 그 다음에 나라를 경영한 사람이에요. 그럼 박정희는 교사, 군인, 혁명가, 경영자입니다. CEO죠. 이 4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교사입니다. 박정희는 교사적 품성을 가진 분입니다. 교사,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왜 가르치죠?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르칩니까? 그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마음은 뭘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인간애. 박정희는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만 씨의 표현대로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산림녹화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산림녹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식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산림녹화 할까요? 애정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풀 한 포기, 진돗개, 사람을 다 사랑한 사람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군인을 해도 이 사람은 교사적 군인이었어요. 교사적 혁명가였습니다. 교사적 CEO였어요. 역사적인 인물 또는 경영자를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그게 위대한이란 말이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경영자다. 위대한 기업인이다. 위대한.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왕 중에 the great란 말이 붙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죠. 캐서린 the great. 영어로 말하면 에카트리나 대제, 피트 the great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한국 역사에서 대왕자 붙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왕개토 대왕. 또 누구 있죠? 세종대왕. 문무대왕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대왕. 근데 이 대자가 붙는 사람들은 더 그레이트가 붙는 사람.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더 그레이트가 붙어야 될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교사적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적 기업인과 교사적 기업인이 아닌 사람은 달라요. 이병철 선생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적 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인이죠. 이병철 선생.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란 말이 안 나오고요. 저 입에서는 이병철 선생이라고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분 선생입니다. 오늘날의 삼성이란 이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그 기본 정신 하나를 꼽으라면 인재제일입니다. 인재제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결국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부가가치를 키우는 것이고 그 회사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1983년 말에 신년호 기념 대담을 하는데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서 선우희 조선일보 주필하고 이병철 선생이 대담하는 걸 제가 기록을 하면서 한 6시간 동안 이분이 말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니까 참 지금도 머리에 남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병철 선생이 자신해요. 우리 삼성이 일본 회사를 이길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는 일본보다 교육에 3배 더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일본의 대기업 총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학, 기술, 무슨 특허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 아닙니까? 삼성이. 세계에서. 그 특허를 무슨 동물이 냅니까? 사람이 내죠. 결국 사람이죠. 사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한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삼성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삼성 사람들 물어보면 다 말이 달라요. 그 말을 합쳐놓은 인사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의 삼성의 성공은 인사를 정직하게 한 거죠. 공정하게 했다. 신상 필벌을 지켰다. 학연, 지연 우리 따지지 않는다. 실력 위주. 인재적인. 그 다음에 이분의 기업 이념이라 했네. 기업 이름이 3가지 말로 요약됩니다.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입니다. 50년대에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한자로 안 쓰면 의미가 안 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일입니까? 인재제일, 합리경영, 과학경영이라는 뜻입니다. 합리경영. 지연, 학연, 권력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합리경영은 실력경영이죠. 그 다음 사업보고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이병철 선생의 운전사를 오래 했던 분이 김동길 선생을 잠시 태우고 어디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면서 그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김동길 선생한테 들었어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긴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운전사 머리에 그 생각이 박혀 있었다면 얼마나 이병철 선생. 그래서 이분은 경영자들한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삼성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대한민국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 교사.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선생보다 더 큰 의미의 교사였죠. 교사. 그래서 이 박정희 연구할 때 중요한 게 그 교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교사 시절.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으려면 문경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몇 분들이 살아 계셔요. 근데 박정희 전기를 쓰면 이 교사 시절을 대충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교사 시절입니다. 3년 동안.
그분의 품성이 아주 정직하게 나오는 거죠. 따뜻한 교사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아주 눈물겨운 그 단편 소설가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쓴 이 수기를 읽어보면은 이분은 그때 군인도 되고 혁명가도 되고 권력도 잡고 했지만은 그 교사로서의 품성, 약한 사람, 핍박받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것을 누르는 특권자를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특권자입니다. 특권자.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데서 마지막 문장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천하 명문인데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여기 지금 국가의 혁명과 나 여기 많을 거니까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특권을 정호하는 게 내 생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리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다. 난 서민 속에서 숨쉬면서 서민 속에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권층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분이 그것이 이분을 혁명으로 몰고 간 거죠.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특권층이 요사이 부활해가지고 그분의 따님을 감옥에 보내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종 양반 세력입니다. 한국의 권력을 잡은 신종 양반 세력이에요.